윤석열 대통령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한 말인데 민주당에서도 이미 연내 재정 입장을 밝힌 만큼 분당과 일산, 평촌 등의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박민 사장 취임 직후 종합뉴스를 비롯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가 대거 교체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쿠데타 같은 점령 작전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길 기대한다며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지난달 초 미얀마에서 불법 업체에 감금됐던 우리 국민 19명이 양곤으로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외교부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납치 감금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5일 동안 휴전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인질 석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진격으로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통제력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가자 지구 내 병원들은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KT를 물리치고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994년 우승 뒤 무려 29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우승입니다. MVP는 홈런 3개를 때린 LG 주장 오지환이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박혜민의 방망이가 예리하게 돌아갑니다. 우익수 오른쪽으로 빠지며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2타점 적시타. 살얼음판 같던 영의 균형을 깨트린 선취점이자 오늘 경기의 결승 타점이 됐습니다. 박혜민의 어퍼컷 포효는 다음 이닝에 또 나왔습니다. 투아웃 1, 2루 위기 상황. KT의 대타로 나선 김민혁의 잘 맞은 공을 몸을 던져 잡아냈습니다. 그림 같은 슈퍼캐치에 본인도 놀란 듯 관중을 향해 크게 환호하며 잠실구장을 찾은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닝에서도 LG는 내내 잘 풀렸습니다. 희생 번트도 실패 없이 성공하며 차곡차곡 추가점을 뽑았고 오지환이 2차례나 호수비를 선보이며 중심을 잡은 내야 수비도 견고했습니다. 마침내 고우석이 KT 배정대를 내야 뜬공으로 잡아내며 6대2로 경기 종료. 선수들은 모두 뛰쳐나와 얼싸안고 우승 감격을 만끽했습니다. 지난 1990년과 1994년에 이은 무려 29년 만에 통산 3번째 우승입니다. MVP는 시리즈 2, 3, 4차전에서 결정적인 순간 홈런 3개를 때리며 8타점을 올린 주장 오지환이 차지했습니다. 지금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왕조 시기를 누릴 거고 그리고 이 멤버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형들이랑 오래 야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경혁 감독은 올해 우승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우승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달릴 수 있도록 LTC 화이팅! 학수 고대하던 우승에 LG 선수단과 팬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매경기 투지를 불태우며 극적인 승부를 연출한 LG는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왕조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선수와 팬들의 간절함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환호했고 이를 지켜보는 팬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LG 우승이 팬들에게 단순한 우승을 넘는 한풀이였음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긴 암흑기를 거쳐 2019년부터 4년 연속 가을 야구에 합류했지만 정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LG는 지난해 말 염경엽 감독을 영입하면서 부족했던 2%를 채웠습니다. 막강 불펜으로 투타에서 균형을 이루며 정규 시즌을 우승하더니 마침내 29년 만에 통합 우승까지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적 LG 팬 여러분,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구단의 적극적인 투자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지난해 박혜민을 4년간 총액 60억 원을 투자해 데려오더니 올해는 4년 총액 65억 원을 들여 포수 박동원을 영입했습니다. 시즌 중에 키움에서 마지막 우승 퍼즐이라는 투수 최원태도 데려오면서 우승 의지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문보경과 문성주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29년의 한을 푸는 든든한 축이 됐습니다. 사실 너무 좌절했던 순간도 있고 야구 안 볼 생각됐었는데 울 뻔했어요.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번 겨울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 내가 LG 팬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 점퍼를 꺼내 입은 LG 팬들은 잠실에서 노란 물결을 만들었고 마침내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꿈은 동화처럼 현실이 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29년 만에 우승. 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LG 트윈스가 거둔 쾌거입니다. SNS를 비롯해 곳곳에서 팬들이 기뻐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경기를 직접 봤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사람은 아마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이었을 겁니다. 5년 전 고인이 된 구 전 회장은 남다른 야구 사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994년 LG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 우승 당시 있었던 일화가 유명하죠. 바로 일본 오키나와산 전통주 아와모리를 선물로 약속한 건데요. 35도짜리 독주로 유명한 이 술은 당시 구 전 회장이 다시 우승하면 함께 축배를 들자며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 전 회장이 고인이 되기까지 뚜껑을 열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열릴까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29년 세월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4분의 3 정도만 남은 상태였는데 다행히 LG 측에서 축하주로 모자랄 것에 대비해 2통을 더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선물은 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승할 경우 MVP 선수에 선물하라며 마련한 롤렉스 시계도 있는데요. 25년 만에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주장 오지환 선수입니다. 롤렉스는 유품 구광모 회장께 드리겠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오지환 선수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 선수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구 전 회장에게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돼 주민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이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박민 신임 사장이 취임한 직후 주요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KBS 점령 작전, 군사 쿠데타 등에 비유하며 맹비난을 쏟아낸 반면 여당은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며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KBS 뉴스를 보면서 저는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무슨 방송 진행자나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의 입장에서 또 공정하게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정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 예산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최대 쟁점 중 하나는 R&D 예산입니다. R&D 예산은 지난 6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발언 이후 대폭 삭감 수순을 밟았죠. 결국 정부가 제출한 내년 R&D 예산안은 올해 31조 1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 줄어든 25조 9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출연 연구기관 분야와 기초연구 분야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게 눈에 띕니다. 이례적인 대폭 삭감에 현장에서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인건비도 주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이공계 이탈을 가속화할 거라는 지적도 제기됐죠.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결국 여당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과학자 인건비 등과 관련된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는데요. 구체적인 증액 규모도 밝히지 못하면서 과학기술 육성 문제를 즉흥적으로 다룬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공계 학생들도 우려하며 어제 늦은 오후 국회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이어서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과학계를 이끌어 나갈 이공계 학생들이 늦은 밤 국회에 모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된 R&D 예산 과정을 보며 국내 최상위권 11개 대학의 학생들이 뜻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소통 없이 삭감한 2024년도 R&D 예산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학생들은 R&D 예산 삭감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학생 연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 이상으로 재료 구매나 연구 장비 미운영 등으로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프로젝트가 없어지거나 연구 규모가 축소돼 학생 연구자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수련이 더 필요한 석사, 박사 과정생들에게 조기 계약 종료를 얘기할 수도 있다. 혹은 이제 신입생들을 더 줄일 수도 있다. 현장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R&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을 보며 학부생 대부분이 이공계 진로를 다시 고민하게 됐다며 이는 의대 쏠림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공계로서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적어도 국내 대학원으로서의 진학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번 R&D 예산 삭감은 이공계 학생들에게 의대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비춰져 이공계 인재 유출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초, 중고 학생들에게도 이것이 과학기술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일부 기초과학 관련 예산을 복원한다고 하지만 필수적인 정부 지원이 이유도 모른 채 끊길 수 있다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흡한 정책 결정 과정은 이공계 전반 그리고 대학생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큰 타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년 세대의 의견과 과학기술 정책 사이에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일단락될 줄 알았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에 이어 유정주 의원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신경전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일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 현장이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가만히 있을 한동훈 장관이 아니죠. 이틀 뒤 입장문을 냈는데 표현 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릴 때 운동권을 했다는 것 하나로 수십 년간 도덕적으로 군림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 맞받아친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가세하면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치를 후지게 만든 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라며 독재 정권이나 하던 회행 그 자체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당 유정주 의원도 정치를 후지게 만든 건 한 장관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송영길 전 대표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한 장관을 어리다고 표현한 건 생물학적 나이를 뜻한 게 아니라면서 한 장관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가볍고 정말 이게 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지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대거리를 하고 논평을 하고 인격과 경륜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정권은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인사검증을 이렇게 후지게 해가지고 신원식이라든지 김행이라든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할 사유를 쭉 정리해서 곧 발표할 생각입니다. 네, 정부가 주 52시간제가 기본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연장 근무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5달 만에 전격 복귀하면서 논의의 장도 본격적으로 다시 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근로시간 개편부터 한국노총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앉기까지 어제 하루가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근로시간 개편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합의를 통해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도록 방향이 정해진 거죠? 네, 현재 주 52시간제에서는 기본 40시간에 더해 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기간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 시간이 남더라도 이를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 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노사 합의를 했을 경우인데 이성희 노동부 차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만족하는 반응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이번 발표에 대해 지난 3월 나온 근로시간제 개편안에도 못 미치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상당수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 69시간제 추진을 위한 불씨가 여전하고 특히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 제한을 빠져나갈 방법을 남겨뒀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세부 사항을 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무시간 상한선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0시간하고 64시간은 우리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혈관계 재해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노사정이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머리를 맞대면
상한선을 몇 시간으로 하는 게 좋을지 나올 거라는 얘기죠. 어제 정부의 발표 이후에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에 복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결정된 겁니까?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 대회에서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온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틀 만에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의 대표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온 지 1시간 반 만에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에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을 계기로 경사노의 참여를 중단한 지 5개월 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복귀에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닫혀있던 노사정 대화의 창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나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고령자 계속고용 등 시급한 노동 현안이 연구회 등의 형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논의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공존하던 현안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수건이었던 만큼 노사정 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개정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휴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을 갖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만으로 그동안 깊어진 노정 갈등의 골이 한순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각 쟁점 현안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어떻게 타협의 묘를 발휘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종이 빨대 생산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을 허용하는 정책을 갑작스럽게 내놓으면서 내부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흥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종이 빨대 업체들이 환경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네, 지난 7일 환경부에서 카페와 식당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사실상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해 준 게 발단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 접객업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제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 기간을 줘서 올해 11월 24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정책 시행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플라스틱 빨대를 사실상 허용해주면서 종이 빨대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종이 빨대 업체들이 시위에 나설 정도로 피해가 큰 상황인 건가요? 한마디로 영업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종이 빨대를 사용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재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흐물흐물해지는 탓에 사용감이 불편해서 고객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플라스틱 제품보다 종이 빨대가 재지 같은 원자재 비용이 더 들어서 가격이 2배 이상 비쌉니다. 카페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없다면 굳이 종이 빨대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실제 종이 빨대 생산 업체를 찾아가 보니 정부의 발표 직후 주문이 뚝 끊겼고 반품 문의도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들은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저감 기조를 믿고 친환경 산업을 준비하면서 기계 설비와 연구 개발에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정책이 뒤집히면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비용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당연한 듯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심어주었다. 소비자 여러분, 플라스틱 많이 드시게 생겼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종이 빨대를 제조하는 및 판매하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판로가 끊기고 줄도산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미 다수의 업체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업체들은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방침을 당장 취소하거나 만약 강행할 거라면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의 이번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 무기한 연장 정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업체들은 지난달 환경부와의 면담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정책은 이상 없이 진행될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진행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플라스틱 빨대를 허용하는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환경부에 면담을 갔을 때도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 대통령 공시가 나온 그 정책대로 따라갈 것이라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자재 매입, 인원 보충. 실제 지난달 환경부 공식 SNS에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자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8일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같은 부처 안에서 서로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자 비판이 잇따랐고 현재는 게시글이 삭제됐습니다. 이를 두고 플라스틱 빨대 허용 같은 반친환경 정책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은 특별사법 직무까지 맡고 있어 해당 부처에선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터넷 성인 방송을 진행 중인 한 여성.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눕니다.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수위가 심각해지자 곧바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마침내 화면이 꺼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BJ 다름 아닌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였습니다.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0명 정도 이렇게 가까이 시청을 했었는데 자신이 이제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업 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혹여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고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품위 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직을 맡고 공익에 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는 높은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가 되고 시대가 바뀌면서 최근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내용이나 수익 여부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자신은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와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거듭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권 씨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마약을 투약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실장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며 자신이 받는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없고 그 사람 진술의 신빙성도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말투가 어눌하고 몸짓이 과장됐다는 일부 지적에는 춤을 오래 추다 보니 일반적인 분들보다 몸이 많이 유연한 편이고 생각과 신념을 말할 때 고민을 많이 할 뿐 헛소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현지 시간 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51.92엔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최고치인 10월 21일에 달러당 151.94엔에 거의 다가간 것입니다. 이 수준을 넘어가면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1990년 이후 거의 3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미얀마 타칠레익 지역에서 불법 업체에 의해 감금됐던 우리 국민 19명 전원이 양곤으로 안전하게 이동됐습니다. 외교부는 주 미얀마 대사관이 우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대사관 측은 지난달 초 감금 제보를 접수한 뒤 미얀마 경찰 측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미얀마 경찰은 지난달 하순 해당 업체를 수색해 우리 국민 19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우리 국민을 납치 감금해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첫 단계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그에 상응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방침은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일부 방안이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서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 내용의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시점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연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북한이 오는 18일 미사일 공업절 전후나 이달 안으로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적용 시기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대남 감시 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해안포와 미사일, 무인기 등을 이용해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연동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면서 합의 정신의 등가성 혹은 동등성 원칙에 따라 단계별 효력 정지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혀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부처와 기관에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와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간의 국방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는 자리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공동선언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침략전쟁 준비라는 맹비난과 함께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등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최근 몇몇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를 사칭해 중국의 친화적이고 미국의 비판적인 기사를 낸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가짜 언론사만 38곳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천 포커스라는 명칭을 한 언론사입니다. 상단의 간추린 뉴스부터 경제, 국제, 사회범주를 비롯해 전형적인 언론사 홈페이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천 지역 언론사인 포커스 인천을 사칭한 매체였습니다. 아예 같은 명칭을 한 언론사도 있습니다. 바로 충청타임스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보면 기존 언론사는 도메인 끝이 KR로 끝나는데요. 사칭 언론사는 ORG로 끝납니다. 이들 모두 실제 국내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 언론사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보안 업체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대부분 중국 홍보업체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업체가 보도자료를 만들면 보도자료 배포 전문기관, 즉 뉴스와이어에 제공한 뒤 실제 보도자료인 양 세탁해서 재배포하고 중국 업체가 직접 만들어 관리하는 사칭 언론사에서 받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더 문제는 이들이 써내는 기사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칭찬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미국과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한 글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확인된 이 언론사 숫자만 38곳, 배후에 있는 중국 업체만 3곳으로 파악됐는데요. 다소 어색한 번역체, 폰트까지 아직은 서투른 수준이긴 하지만 이 같은 시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추가적인 활동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Hamas that is keeping its military installations inside hospitals, its command posts inside hospitals, inside schools, inside UNRWA, UN facilities, and so on.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제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는 연료가 고갈돼 유엔의 구호 활동까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제지할 수 있는 세력은 이제 없다고 전황을 평가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남쪽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민간인들이 하마스 기지를 약탈하고 있다면서 하마스 정부가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기습공격 전까지 5개 지역 여단과 24개 대대, 140여 개 중대에 3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중 샤티 캠프 대대에서 부대 대장을 포함해 대원 200명, 다라주 투파 대대 역시 지휘관 등 260명의 대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접경 지역의 보병 부대를 방문해 전과를 치하하고 거듭 강공을 주문했습니다. וזה לא מבצע, זה לא סבב, זה מלחמה עד הסוף. עד הסוף, חשוב לי שתדעו את זה. זה לא מן השפה אל החוץ, זה נעלה בחוצה וגם מהשכל החוצה. אם אנחנו לא גומרים אותם, זה יחזור.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는 유엔의 구호 활동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7일 이후 반입이 중단된 연료가 이제 이틀이면 완전히 바닥난다고 경고했습니다. Starting from tomorrow, we will not simply be able to unload them because we don't have the fuel for the forklift and we do not have the fuel for the trucks that are distributing that assistance out to where the people in need are. 이렇게 되면 48시간 이내 유엔의 각종 구호 활동도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유엔 사무소에는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구호 활동 중 숨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동료 101명을 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엔 본부는 1분 동안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This minute of silence is a tribute and a collective acknowledgement of paying respect and honor our UNRWA colleagues who paid the ultimate sacrifice while carrying their job to help humanity.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는 가자 지구에서 난민 시설 150여 곳을 운영하면서 현재
78만 명 가까운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 나라 간 군사 대화 창구 재개에 나섭니다. 타이완 해협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군사대화 창구를 끊은 뒤 복원을 거부해온 중국. 에이펙 회의에 참석해 1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갖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시진핑 두 정상이 양국 간 군사대화 창구를 일부 재개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측도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으려면 중국과 안보 채널 복원이 이번 회담의 주요 과제라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including the continued importance of strengthening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nd managing competition responsibly so that it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 vision for peace and stability and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내년 1월 대선을 앞둔 타이완 문제는 미중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지난해 바이든과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나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인터뷰입니다. 美方应当切实恪守坚持一个中国，以实际行动反对台独。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이란 등이 영내 긴장을 고조하지 않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KBS가 신뢰를 잃었다며 임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9시 뉴스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오보로 하루 만에 사과했고 관련자가 기소됐다며 장자연 씨 사망 관련 윤지호 씨 출연, 오세훈 시장 생태탕 의혹 집중 보도 등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를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불공정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TV와 라디오에서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의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일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낮이 되니 추위가 조금씩 풀리면서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높은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던 터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계속해서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고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 12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수능일인 모레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모레 오전에는 북서쪽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주말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묻혀 건조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